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 참 날씨가 가을합니다. 하늘도 맑고 여기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정말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모실 분은 이 미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술치료사 홍우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대 사회가 요즘에 좀 많이 아프다. 뭐 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의 병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미술 치료가 이 마음의 병을 또 고칠 수 있다고요? 그럼요. 네. 미술 치료도 상담의 한 장르다 보니까 미술이라는 그런 과정, 활동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그런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조금 풀어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톡톡이 그런 상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재활, 또 다른 복지의 하나의 포인트가 미술 치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좀 이슈화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활 서비스라는 그런 테마인데요. 이전에는 그냥 상담실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미술 치료라는 부분이 이제는 복지 차원으로 소외계층 대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영역이 하나 더 정확하게 기획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술 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미술 치료로 이런 일까지 해보고 싶다, 이런 꿈도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냥 미술을 매개로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냥 상담실 오지 않아도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미술이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 혹은 치유하는 과정을 같이 겪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하러 오셨는데 혹시 어젯밤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주무셨어요? 네, 한 주말에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오늘도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네. 녹화하기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보니까 제 심리 치료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괜찮은가요? 그런 내용도 해주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럼요. 간단하게 기회가 된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네. 이따가 더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한 시간 홍우이라는 사람의 성과와 업적, 개인에 대한 이야기, 또 인생의 도전과 미래 계획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우이 선생님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사람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 미술치료사 홍우이입니다. 네. 25년째 미술을 지도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도 진행하고 강의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치료사라는 단어가 이제 귀에 들어왔는데, 미술 치료사는 어떤 직업이에요? 그 언어에서 사실은 그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미술을 매개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발견해내고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상담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치료라는 언어가 어떤 약물이라든가 의료적 행위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역할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사실 미술 치료사라는 언어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20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부터는 치료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어떤 행위, 의료적 행위를 예상한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자격증에는 아동 미술, 심리 상담사, 미술, 심리 상담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도 미술 치료에 대한 얘기는 좀 들었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네네. 아이들 말고 어른도 또 받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동들이 갖는 이유는 언어로 자기 심리적 상황을 표현하는데 조금 성인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거 아니면 의식적인 수준을 이렇게 조금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성인도 어르신들도 다 가능해요. 약간 방어 기제가 너무 크셔서 상담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경우나 네. 또 어른이긴 하지만 언어로 자기 어떤 상황을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 상담의 경우에서도 미술 투사적인 뭐 진단법을 사용한다거나 미술 매체를 활용해서 미술 치료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 상담하는 사람의 심리 네. 그리고 불안감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듣긴 네네네. 했는데 네. 그림에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다른 것처럼 네. 사실은 요소는 비슷해 보여요. 감정이라는 게. 근데 그게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는 접근하는 건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불안감이라든가 뭐 외로움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양상들은 조금씩 있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대상으로 그림을 만약에 예를 그린다고 했을 때 예.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표정에서도 눈을 좀 부리부리하게 크게 그리신다거나 선을 사용하는데 여러 선을 겹쳐서 좀 불안감의 요소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양상들이 조금씩 그림에서 보여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화지의 중앙을 쓰는 것보다는 하단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고 사람을 그릴 때 크게 그리는 경우보다는 작게 또 자세도 이렇게 좀 웅크리고 있거나 앉아 있거나 표정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일반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어떤 비슷한 점이 있군요. 그러면. 그죠. 그것을 그러니까 상징 해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단 그림만을 가지고서는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발견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언어로서 또 발견해 나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언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이제 다루는 작업들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저희 작가가 저의 심리를 확인하고 싶다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저의 심리도 네. 그림으로 파악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가능하죠. 네. 해야 되는 거죠? 어디다 합니까? 지금 종이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화지에다가요. 네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 비가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은 나는 빗 속에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시는데 이렇게 막 졸라맨 같은 막대 사람 형태가 아니고 네.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캐릭터의 형상을 이렇게 따서 그리는 것보다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그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그리면 됩니까? 그럼요. 저희 그림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가운데 서 있고 양쪽에 나무, 네네. 빗줄기.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은 작업을 하실 때 작업에 어떻게 임하시고 어떤 순서로 그리는가도 미술 치료사가 봐요. 네. 제일 처음에 어떤 거 그리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우산 그렸습니다. 우산 그리셨죠? 이 테스트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상담에서도 사용하는 건데요. 빗 속의 사람 검사라고 해서 스트레스의 지수와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관련되어져 있는 관리법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투사 진단법이에요. 네.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좀 유명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을 표현해 달라고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하셨던 게 우산이셨거든요. 근데 우산을 먼저 그리는 분도 있지만 사람을 먼저 그리시고 우산을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제가 조금 비춰보건데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먼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좀 더 많이 주변에 장착하고 계신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림 안에 보면 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스트레스의 지수를 비라든가 웅덩이, 번개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내가 그럼 어떠한 관리법을 갖고 있느냐는 비를 피하는 거거든요. 비를 피하는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우산이에요. 그리고 비옷도 있을 수도 있고 장화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그려졌던 것처럼 나무 밑에 처마 밑에 이렇게 좀 비를 잠깐 피할 수 있는 주변의 상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림 안에
표현이 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리고 근데 또 양쪽에다가 나무도 이렇게 딱 그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좀 내가 주변에 좀 많이 두시는 분. 스트레스 있을 때 이렇게 좀 해결을 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그 작업하실 때 되게 좀 주의가 깊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너무 밑으로 그렸나? 이러면서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바디를 딱 맞춰서 그리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조절 능력이 조금 많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일 수 있어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들어오거나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재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뭐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을 하실 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지금 보면 이 그림 안에 보면은요, 동공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눈이 그려져 있는데 까만 동공이 없거든요. 근데 동공이 없다면 사물을 보거나 어떤 것들을 볼 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내 안에 가끔은 외면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안경 그리다가 눈동자를 빼먹은 거예요. 아무튼 네네. 재미였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트레스를 풀 때 이제 집에서 뭐 보면 사람들한테 한번 해봐도 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요즘에는 이런 이렇게 아트 테라피 관련해서 그 상담실 아니어도요, 이렇게 원데이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소소하게 많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셀프 테라피도 되게 중요해요. 전문 기관에 가서 전문가 선생님께 나의 상황을 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셀프 테라피로 한번 이런 게 있다더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물고기 가족화라는 투사 진단법이에요. 상담 현장에서도 쓰고 있는 투사 진단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가족화라는 키워드는 아동과 그리고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가족들, 그리고 또한 성인들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투사 진단법이고요. 요거를 집에서 사용을 하실 때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도안 이런 게 되게 좀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항 모양이 있는 이런 도안을 프린트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그냥 A4 용지에다가 어항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이 물고기로 변했다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림을 한번 여기다 그려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가족 구성원이 누군지를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순서 중요하고요, 위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작업을 했었던 친구들 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요거는 물고기 가족화를 직접 어항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물고기를 변했을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단계 1번 엄마, 2번 아빠, 3번 누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지금 현장에 가족이 4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없냐면 이걸 그린 친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가족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이 내가 없을까? 그 이유를 좀 찾아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상담을 하는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였겠죠. 가족 안에서의 가족 구성원이긴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 해서 역할이라든가 비중이 적다라고 생각할 때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거는 내가 배제됐지만 다른 구성원이 나갈 수도 있어요. 배제될 수도 있는데 뭐 엄마가 없을 수도 있고 아빠가 없을 수도 있다면 그 가족과 구성원이랑 이 그림을 그렸던 이 작업을 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바빠서 실제로 바쁘기 때문에 뭐 배제되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관계에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요, 물고기 가족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류를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대체적으로 같은 유사 종류의 물고기를 그림을 그렸을 때는 대부분 관계에 있었을 때 조금 서로 소통이 좀 잘 된다, 한 방향을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어떠냐면은 좀 다른 개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가족은 조금 개성 있는 가족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세 번째 누나를 보면 누나는 집게들을 달고 있는 꽃게로 표현했거든요. 그럴 때는 공격을 할 수도 있어, 저 집게에 내가 찔릴 수도 있어 라고 이걸 그렸던 내담자가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특히 이제 자녀를 기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고기 가족화를 통해서 간단하긴 하지만 우리의 가족을 한번 재조명하고,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이 4명이라고 그래서요 다 똑같이 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셀프 테라피든 미술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 치료도 사실 상담의 한 분야잖아요. 근데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는 미술 치료사니까 미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미술 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내담자마다 유형이 다른 것처럼 좀 선호하는 그런 장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승화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그런 작업에서 어떤 행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재조정하고 안전하게 관계를 맺고 사회화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 상담은 모든 상담들이 접근을 해나가요. 그래서 미술 치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미술 치료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한데, 원래 전공은 다른 곳이었잖아요. 네, 저는 학부는 공예 전공이었고요. 네. 사실 대학원은 처음에 미술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대학원 졸업하고 그냥 뭐 낙방하고 임용고시 준비했었는데 임용고시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성장했던 동네에다가 조그맣게 미술학원을 차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도 성장하는 단계였었고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다 보니까 이 강사 생활도 그래도 한 10년은 했었던 터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원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어머님들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힘들어서 미술 치료라는 게 그때 눈에 들어오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던 거였죠. 이제 미술 치료사로 그러면 많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거네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많은 일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작년에 만났던 친구였는데 네. 이제 코로나가 이게 막 계속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사실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네 집이 사실 녹록지 않았어요. 이제 학교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사실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미술 치료 의뢰가.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마지막 회기 때 우리 친구가 그 복숭아맛 나는 이 차를 사온 거예요. 저를 주겠다며. 네. 근데 사실은 그걸 봤는데 되게 미안했어요. 나는 그냥 의뢰를 받아서 직업의 연속성상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이래요. 누군가의 자기 생각과 마음을 얘기해 본 게. 그래서 되게 미안하면서도 내가 이걸 직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하고의 진솔한 만남에 내가 첫 작업이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미술 치료사로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미술 치료사라면 앞서서 이제 뭐 그림 이제 그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상담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선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 면접지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가졌을 때부터 어머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작성지가 있고요. 사실 처음에는 심리적인 상담을 하기 전에 인적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담의 일환이기 때문에 계획은 초기, 중기, 종결기 해서 한 3단계 이런 기획을 해놓고요. 초기 작업으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인적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정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물론 아동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에 라포라 그래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해져야지 뭘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주력을 하는 단계로서 촉진적인 관계 형성을 맺는 게 상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왜 상담실에 왔는가에 대한 호소 문제를 발견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상담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의 키워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거기에 어떠한 작업을 했을 경우에 내담자하고 더 호흡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긴 게 친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네. 나만의 친해지는 비법 이런 게 있습니까? 저요? 사실 아동을 좀 많이 만나는 경우인데요. 아동에게는 자발적으로 좀 자율성을 주는 게 아동 상담의 가장 근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동들이랑 놀기도 해요. 게임도 하고요. 네.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그 계획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계획은 하지만 아이들이 다음 회기 때 어떤 거 하고 싶는지를 이제 상담이 끝나갈 때쯤에 예고를 하면서 물어요. 선생님이 오늘 이 활동을 했는데 다음에는 어떤 거 하고 싶어? 이 상담실 가면 미술치료실에는 재료들이 쭉쭉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 직접 보고 아이들이 픽해와요. 그리고 오늘 뭐 하고 싶어라고도 그리고 다음 상담에서 꼭 물어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는 그냥 진짜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떤 친구하고는 그 왜 저희 이렇게 바둑판에 놓고 이렇게 알까기 있잖아요. 네. 알까기만 3개월 한 친구도 있어요. 상담하기 전에. 네. 그런 식으로 같이 놀면서 접근하는 거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 미술을 기본으로 하지만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강의도 하시고 네. 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시는데 활동 영역을 이게 좀 많이 활동 영역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업을 되게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미술 치료사가 상담실의 역할도 있지만 교육을 하는 분들이 교육업에서도 미술 치료사로서 또 톡톡히 역할을 해나가실 수는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뭐 미술학원을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 미술학원에서 혹은 뭐 교사 그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도 관심을 많이 하세요. 네. 교실 안에서의 미술 치료 이런 타이틀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업에서 교육업을 하신다면 이런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게 되게 확장 영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일들이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하고 강의하는 일을 해요. 네. 미술 교육하고 미술 치료 쪽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뭐 기업이라든가 학부모 연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교원 연수 같은 아트 테라피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미술 치료사의 길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재활 쪽이라든가 복지 관련해서 미술 치료사가 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무한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아트 테라피, 네네네. 뭐 요즘엔 또 컬러링 테라피 이런 네네.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네. 아까 상담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상담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정말 마음의 치유에는 큰 도움을 주는지.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교육 쪽에서 만났던 그 어른 수강생 분이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정신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선생님 그림을 그리니까 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상담한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약도 복용도 이제 잘 맞추셔가지고 끝내시고 지금은 화단에도 이렇게 화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힐링의 효과는 굉장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역할에 충실하게 되거든요. 네. 사회적 규모 안에서 직장인으로서, 뭐 학생으로서, 뭐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런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데 그럴 때 몰두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게 이제 뭐 상담실이 아니더라도 그 작업을 하면서 자기 승화하고 자기 발견하고 자기 집중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힐링의 효과는 충분히 많이 있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에 저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빼고는 그려본 적이 없어 보이는데 많이들 그립니까 어른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오죠. 막 네. 좋은 건강에 좋다 그래갖고 운동은 하지만 또 다들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림도 사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시긴 해요. 그러다가 해봤는데
근데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좀 어른 돼서 하니까 곧잘 하네. 사실 그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관심이 있어 하시고 때로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처음 접근하셨다가 오히려 그거를 또 생활에서 취미로 또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미술 치료사로서의 이 직업에는 만족을 하시는지. 그게 좀 만족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수치화로 한다면 좀 우습겠지만 10점 만점에 한 전 9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좀 전 시각적으로 예민했던 아이였거든요. 네. 변화하는 거에 예민하고 사람을 이렇게 좀 관찰하고 보는 게 되게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그런 제 성향이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내담자하고 만날 때 좀 잘 맞더라고요. 그림을 보고 그들과 또 호흡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장르인 것 같아요.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뭡니까? 미술 치료사. 아마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통적인 말씀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담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실을 찾거든요. 네. 근데 상담자를 통해서 내담자만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상담자도 굉장한 성장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다시 보고 저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 성장이라는 의미에 있다는 부분은 아마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도 생각돼요. 이제 많은 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네네. 또 고민도 해결을 해주다 보면 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동조하다 그쵸. 보면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맞아요. 되게 많이 네네. 쌓일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어떻게 푸십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사 선생님들이랑 모임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저한테도 이렇게 사실 역전이가 돼서 막 들어와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사실 저도 아파요. 그리고 저하고 닮음을 갖고 있는 내담자를 만들 때 그 내담자의 아픔을 제가 또 다시 경험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아시는 분들에게 슈퍼비전을 받거나 동료 상담사 선생님들께 선생님 나 이런 거 조금 어려워요. 어떠면 좋을까요? 라고 또 논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생활인이잖아요. 그럼 저도 저의 취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근데 굉장한 도움이 많이 돼요. 똑같은 직장인이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취미가 또 미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저는 글 쓰는 작업이에요. 캘리그라피요. 그래서 글 쓰고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또 작업하면서 또 같이 웃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취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활동하면서 좋은 점만은 있지 않았다. 힘든 점도 있다. 앞서 말한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힘든 거 있은 겁니까? 힘든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만날 때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적으로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상담실을 좀 많이 찾아오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가정 안의 문제를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끌어안을 경우에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협조적이면은 상담이 너무 잘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상담 일주일에 한 번 오거든요. 대부분 와서 상담사 선생님 만나면은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변화에 좀 두려움을 갖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본인이 변화를 하려면 가정이 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전에 갖고 있던 익숙했던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주저하시는 부모님을 만날 때는 사실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도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동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뭐 40분, 50분 회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 20분 정도는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상담을 하지만 부모님도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 때로는 해결책이나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긴 하지만 그분들이 일주일 또 아이들이랑 부대끼면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는 그런 만남이 꼭 필요하죠. 그렇군요. 미술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언어로 자기의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어른에 비해서 그렇게 좀 능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것들에 대한 거를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술 같은 이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매개, 언어로 표현하는 것, 뭐 글로 표현하는 것, 몸으로, 신체로 표현하는 것들의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미술은 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미술을 활동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서 순화의 작업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작업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사실 이거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미술은 어느 매체보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소하고 저도 간간히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에 그냥 무료 상담소 같이 이런 상담소를 만들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 대학생 아이들 취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회성이지만 자신을 느끼고 있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그런 미술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들에게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준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현장에 가면 많이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것에 대한 것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시기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갖고 있었던 본인들이 표현이 못해졌던 그런 정서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그런 단회성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건들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그런 대학생들, 취준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섣부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남자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저는 좋은 의도로 어떤 것들을 제안하거나 어떤 조언을 하는 거는 사실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벽을 만드는 또 하나의 어떤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이라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라포가 형성이 되는 순간에 대한 거를 좀 항상 기다려야 되는데 때로는 내담자에 대한 그런 아픔이 저에게도 이렇게 막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제 마음속에 그 섣부름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 조금 더 많이 자제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담자를 더 만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